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선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러한 깊이 있는 역사 탐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정부가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 당신의 저축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의 소유가 하루아침에 범죄가 된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1933년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1933년 미국, 평범한 시민이 금을 소유하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중범죄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금을 거래하거나 사재기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금화든, 금괴든, 심지어 금증서든 그 어떤 형태의 금이라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금을 제출하지 않고 보유하다 적발될 경우 현재 가치로 수억 원에 달하는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10년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미국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신뢰받는 부의 저장 수단이었던 금을 국가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종이 지폐, 즉 달러였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갑오, 비상시를 대비해 모아둔 금화,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불법의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이것은 뒷골목 사기꾼이나 범죄 조직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 최고위층에서 입안하고 서명한 엄연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바로 대공황의 한복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1933년 미국 경제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실업자였고 전국의 공장들은 가동을 멈춘 채 침묵에 잠겼습니다. 은행 수천 개가 파산하며 사람들은 평생 모은 저축과 집, 그리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붕괴의 중심에는 화폐 자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달러는 고전적인 근본이제에 따라 금으로 그 가치를 보증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종이 달러는 금 1온스당 20달러, 67센트의 가치로 교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무너지자 신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 종이 돈을 실물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고갈시켰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으로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가 등장합니다. 1933년 3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자유낙하 중인 경제와 붕괴 직전에 금융 시스템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끔찍한 공황을 멈출 대담하고 급진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4월 5일, 루스벨트는 행정명령 6102호에 서명합니다. 이 명령은 민간인이 대부분의 형태의 금을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시민들은 4월 말까지 자신이 가진 금화, 금괴, 금증서를 연방준비제도나 지역은행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금 1온스당 20달러 67센트라는 고정된 가격에 해당하는 종이 달러를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 정부는 이 조치가 은행을 안정시키고 금 사재기를 막으며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공급을 확대할 힘을 주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현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강제적 부의 이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줄을 서서 금화와 갑오, 저축을 반납했습니다. 일부는 뒷마당에 금을 묶거나 지하실에 숨기고 보석으로 위장하며 저항했지만 대부분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벌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야기의 핵심, 즉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1934년 1월, 미 의회는 금 보유고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갑자기 금의 공식 가격을 온스당 20달러 67센트에서 35달러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펜 한 번 놀렸을 뿐인데 달러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40%나 폭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인들이 정부에 팔도록 강요당했던 모든 금의 가치가 순식간에 훨씬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익은 오직 이제 그 금을 소유하게 된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국민은 부를 잃었고 정부는 그 차익을 고스란히 챙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화폐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는 리셋이었습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금을 몰수하고 달러를 평가절하함으로써 과거 금본위제가 허용했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통화 공급량을 부풀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빚을 내어 1930년대를 상징하는 야심찬 뉴딜 정책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왠지 낯설게 들리지 않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죠. 국가 부도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장롱 속에 간직했던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국가를 구하기 위한 국민들의 애국심과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1933년 미국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의 금 몰수는 애국심에 호소한 자발적 기부가 아니라 징역과 벌금으로 위협한 강제적 조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은 외채를 갚기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던 반면 미국의 금 몰수는 정부가 통화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장악하고 평가절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한 계획된 전략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금이 중심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과정과 목적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사건은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많은 계약서에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환을 종이 화폐가 아닌 금으로 명시하는 금 약관 조항이 있었습니다. 루스벨트의 명령은 이 모든 계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정부가 사적 계약을 짓밟고 재산을 몰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935년 대법원은 단 한 표 차이 5대4라는 아슬아슬한 판결로 루스벨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화폐의 규칙을 새로 쓰고 계약을 무시하며 국민의 부를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였을까요? 첫째는 정부였습니다. 금을 몰수한 뒤 가치를 재평가함으로써 수십억 달러의 준비금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대공황 속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뉴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은행이었습니다. 국민의 금이 연준 금고에 집중되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고객을 저버렸던 금융기관들은 바로 그 고객들의 희생으로 구제받은 셈입니다.
패자는 수백만 명의 평범한 미국인들이었습니다. 금을 안전한 피난처라 믿었던 그들은 자신의 부를 포기하고 곧바로 가치가 떨어질 종이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화폐의 규칙은 고정불변이 아니며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몸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 9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원칙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위협받을 때 정부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시민들의 부를 빼앗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1933년에는 금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대마불사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조 달러의 국민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2013년 키프로스에서는 예금주들의 은행 예금 일부를 강제로 삭감하는 베일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의 대규모 양적 완화는 임금 상승률을 훨씬 앞지르는 자산 가격의 폭등을 불러왔고, 이는 조용히 우리 모두의 구매력을 갉아먹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바로 현대판 자산 몰수입니다. 오늘날 무장한 요원들이 당신의 저축을 빼앗으러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는 매년 당신의 노동 가치는 하락하고 저축은 줄어들며 부는 조용히 위로 이동합니다. 강제가 아닌 정책을 통한 몰수입니다. 1933년의 교훈은 냉정합니다. 당신의 부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항상 지킬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정부가 한때 금을 불법화했다면 미래의 디지털 계좌를 동결하고 연금을 압류하고 자산에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독립은 은행 계좌의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밖의 자산, 정부가 빼앗을 수 없는 기술, 그리고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리하여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대신 그 패턴을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시민들의 금을 몰수했을 때 그것은 구조, 애국, 희생이라는 말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시스템은 살아남았고 국민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 번 빼앗을 수 있었던 분은 다시 빼앗길 수 있습니다. 돈의 규칙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권력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결정은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정치인이 안정을 약속하거나 은행원이 당신의 돈은 안전하다고 말할 때 1933년을 기억하십시오. 압력이 거세지면 규칙은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진정한 자산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역사를 이해하는 자만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